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토지주택연구원의 진미윤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진선미 그 국토교통위원장님께서 이제 주최하시는 세미나가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이제 발제를 하고 또 토론으로 이어지겠는데요. 최근에 막 물가도 오르고 있다고 하고요. 사실은 참 집값 부담, 전세값 부담으로 저도 걱정스럽지만 국민들도 너무 걱정스러우실 것 같고요. 이따 의원님께서 지금 그 국회 연설이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저기 곧 오실 텐데요. 의원님께서도 또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주거비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방안이 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제가 주거비 부담 현재 문제와 또 완화를 위한 어떤 해법들이 있을까?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또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게 주거비 부담이라는 거는 새로운 주제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호주머니에 소득은 늘지 않는데 써야 될 돈은 많아지고 집값하고 임대료는 이 천정부지로 쏟기 때문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공통적인 차원에서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시사점들을 저는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발표를 하고 저에 이어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잠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아직 대표 연설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의원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네네. 먼저 하세요. 네, 진행.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도 너무 재밌는 주제 같아요. 두 번째 주제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하지만 사실은 저출산에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세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령화 속도를 늦추거나 또 고령자들 위한 또 안전한 주거 지원주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서정균 사장님께서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 빈곤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큰 세계적인 담론들이 지금 2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겨울과 여름의 온도가 40도가 넘잖아요. 여름은 30도고 겨울은 마이너스 10도면 이 여름과 겨울의 이 온도 차가 아마 지구 온난화로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이 바로 주거 빈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이제 이 파워포인트를 공유하면서 보기 때문에 좀 핵심 위주로 좀 생각해 볼 내용 위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주거비 부담, 주거비가 오른다, 당연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거비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뭐 경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의 그에 상반되는 국가의 어떤 경제 역량들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소비 수준과 또 이 지출은 점점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높다 낮다 뭐 그 자체 절대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은 상대적인 거. 내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임대료만 뛴다거나 물가에 비해서 과도하게 주거비가 오른다거나 이제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한 2페이지에 걸쳐서 현재 한번 상황을 잠깐 봤어요. 작년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었고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고 집단 면역이 뭐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변종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우리한테 있는데요. 일단 작년으로 보자면 사실은 소득은 정체, 물가는 체감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신선식품 특히나 근데 이제 통계청에서 말하는 물가의 그 상승률의 체감과 우리가 직접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랑 굉장히 저도 뭐 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10만 원이 넘지? 저도 맨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우리가 소득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나 여러 가지는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소득이 그 결론적으로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게 약간 자세한 내용을 보면 재난 지원금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줄었는데 이제 정부의 공공 지원을 통해서 그나마 제로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 지출을 보면은 사실 2위가 주거나 수도 광열이에요. 14%. 전체 소비 지출에서 14니까 14%한 34만 원, 38만 원, 2위 정도가 돼요.
근데 거기에는 약간 자세하게 보면 통계적으로 우리가 약간 해석을 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 통계청에서 말하는 월세가 아까 9만 원, 9만 8천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거는 가계부 기장 방식이에요. 가계부에서 내가 나간 돈만 말하는 거예요. 즉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가구의 월세만 잡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말하는 주거비는 굉장히 제한적인 통계다. 그래서 아마 주거비에 관한 이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뭐 집값이나 전세값 제가 이걸로 그래프나 따로 뭐 몇 퍼센트 올랐다 이렇게 너무나 이제 너무 많이 아는 얘기고 부담스럽고 그게 몇 퍼센트지 간에 뭐 감당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잖아요. 그럼 과연 이렇게 집값이나 전세값이 올라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나타났나? 첫 번째가 빚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012년에 자가가구 같은 경우는 9,000호당 가구당 이거는 이제 행정자료 옮긴 거기 때문에 맞는 자료고요. 3페이지를 보시면 2012년도에 그러니까 내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9,432만 원. 네, 수도권 같은 경우, 전국 같은 경우는 한 7천만 원. 2019년도에는 이제 좀 평균적으로 좀 살짝 오른 거죠. 전세는 사실 더 올랐어요. 전세 2배. 그러니까 내 집 마련보다는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201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한 4천만 원, 3,998만 원을 빚졌다가 2019년에는 거의 9천만 원. 수도권은 이제 좀 더 오르죠.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 가계부채가 1,765조. 거의 지금 역대 최고죠. 90% 넘었어요. GDP에. 거의 뭐 빨간불 지금 경고등이 켜졌는데 이제 부채 관리 들어가기 시작은 했지만 결국 가계부채의 딱 절반이 주택 관련 대출이에요. 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그런 거죠. 왜냐면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뭐 살아야 되니까 근데 능력은 안 되니까 이제 빌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 빌려오는 이제 루트를 막았기 때문에 이제 영끌이라든지 시장에서는 이 금융에 대한 자금 접근성에 대한 이제 불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거비 부담이라는 것은 매달 월세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거 이제 좀 약간 그 주거비 부담을 약간 사실 좀 약간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Housing Affordability Crisis라고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뭐 난리죠. 그 원인이 뭐냐? 뭐 쉽게 뭐 유동성 저금리 막 굳이 그렇게 풀지 않더라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 이제 집값이 거의 자본시장의 특성을 갖췄어요. 사거니 팔거니 주식과 뭐가 다를까? 그게 금융화거든요. 우리 집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자본화되고 금융화돼서 굉장히 서민의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그 속성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시드니 뭐 홍콩의 연소득 대비 20배, 2013년, 2019년 보면 뭐 런던도 마찬가지고 7, 8배. 저기는 약간 중위값이라는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뭐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연소득 5천만 원이 서울에 지금 평균 집값이 8억 9억 하는데 그냥 나눠보시면 거의 뭐 한 20배 연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기다려야지 그 집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죠. 부담 능력을 좀 키우려면 벌이를 더 좋게 하거나 그죠? 집값을 강제로 떨어뜨리거나 근데 그게 두 개 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주택정책만으로 주거비 완화를 할 거냐. 실업대책을 일자리를 더 잘 만들고 일자리 질을 좋게 하고 소득을 높이자 생산성을 높이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노동적인 측면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냐하면 임금 협상 있죠. 사실 과거에는 다른 나라는 임금 협상할 때 최저임금 협상할 때 주거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는 저는 그런 거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이 월급 받아갖고 이 최저임금으로 렌트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세제도 때문에 그런 점들이 없다. 하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나 한국은 지금 굉장히 위기다. 뭐 자가가구나 뭐 임차가구가 소득에서 얼마나 지불하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국토연구원의 그 주거실태 조사 자료인데요. 뭐 소득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언뜻 볼 때는 우리가 하위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8.9배니까 한 9배 정도 있으면 내 집 마련이 되겠네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소득층 뭐 이렇게 좀 여기서 소득 하위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입지에 아파트로 그래서 좋은 집 그러니까 중요한 게 퀄리티가 빠진 거죠. 그냥 어떤 집을 사는 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이냐,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이냐 이렇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부담 능력 추이만 보면 임차 가구는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죠? 아, 부담 능력이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좀 정리를 제가 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저금리에 따라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밑에 제가 예시라고 써놨지만 1억이라는 보증금을 내가 냈어요. 1억에 사는데 2006년에는 이제 그 전월세 전환율이 연 11.88%였어요. 그러면 99만 원으로 계산해서 그러다 보니까 RIR이 이 사람은 33%가 되고 2019년엔 딱 반이 됐어요. 6.1. 그럼 이 사람 부담 능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는 사실 과거의 1억을 현재 가치로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통계적인 수리적인 그냥 결과일 뿐이지 정말 이제 우리의 전월세 시장의 가격 부담 상황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데 청년들은 왜 날리고 그죠? 사람들은 왜 더 어렵게 사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보여드린 이 전에 있는 통계도 아마 대부분의 학자들이 거의 안 써요. 왜냐하면 이 수치가 주는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가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까요? 그런 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처럼 소득이 낮다고 내 집을 가질 수 없다. 그런 건 아니죠. 소득이 낮든 높든 그죠? 가치관의 또 문제이긴 하지만 또 농촌에는 또 자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저소득층 계시는 분들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재래식이라든지 방 하나는 곰팡이가 서서 못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의 하자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은 거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집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지역에서 그죠? 아파트 고가 브랜드에서 팍팍 오르는 거죠. 그래서 소득 계층별로 집값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는 이 계층별로 금액을 제가 써놨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건 아마 미니멈 정도일 거예요. 주거 실태 조사에서는 굉장히 이 숫자들이 약간 조금 좀 너무 극단치도 없고 너무 극한치도 없어가지고 약간 평균 정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하나 걱정해 볼 건 이 주거 격차예요. 8페이지에 보시면 순자산이 30, 40대에 내 집을 못 가지면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 있냐 소유하고 있지 않냐에 따라서 순자산에 큰 격차가 있는 거죠. 똑같이 30대인데 집이 있는 30대와 집이 없는 30대는 60대 넘어서 이런 몇 억의 순자산의 차이를 보이는데 어떻게 집을 안 가지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거꾸로 이러한 자산의 큰 격차가 시장에 지나친 그죠? 시장에 지나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의 시장 실패의 결과다. 저는 이꼬르 정부 실패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갭이 결과로서 나타나지만 이 갭을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내 집이 없더라도 늙어서 슬프지 않게 서럽지 않게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 집이 있다는 거는 이제 셀프 복지가 돼요. 주택연금처럼.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왜 내 집 사라 돈 빌려줄 테니까 너네 집 사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정치적인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노후에 정부가 충분히 연금이나 소득 보장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젊었을 때 집 사. 그래서 그 집으로 자기 노후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복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자산 기반 복지라고 하는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셀프 복지라는 것도 사실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생애 최초 20, 30대 이런 분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임대료 수준은 어느 정도 하나 보면은 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민간 전월세예요. 이거는 공공임대는 안 들어가고요. 민간 전월세는 평균 48.4제곱미터를 살아요.
전용이니까 뭐 한 60제곱미터겠죠. 한 22평? 20, 그 정도의 평균 살고, 이제 보증금도 월세로 다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 월 60만 원 정도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제일 비싸죠. 한 100만 원. 보증금이 세니까. 여기 아이러니하게 이제 10페이지를 딱 보시면 갑자기 슬픈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제곱미터당으로 따져요. 고시원 뭐 10평 안 되잖아요. 서너 평? 요즘은 12평까지 그러니까 12제곱미터. 그런 것과 3, 4제곱미터. 정말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거라든지 조금 더 큰 건데, 우리가 제곱미터당 임대료를 따지면 타워 팰리스보다 더 비싼 것이 고시원이라고 할 정도고, 고시원에는 동수로는 한 11,000개 정도가 있고요. 지금 제가 추정하기에는 한 3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신빈곤이죠. 저는 히든 퍼슨이에요. 고시원에서 숨어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익명성과 여러 가지의 그 사회에서 은폐해서 이제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구조상 1인 가구, 혼자 있는 가구, 신용불량, 기타 여러 등등의 사정으로 고시원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져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가장 그 지원해야 될 거는 이제 주거비 부담하면, 주거비만 그러니까 높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합 빈곤이에요. 중요한 거는 비싸고 품질이 좋으면 괜찮은데 비쌈에도 품질이 좋지 않다는 거죠. 최저 주거 기준도 안 되는 이런 고시원에서 가장 임대료가 높다는 것에서 저는 가장 고쳐야 될 생각하지만 고시원 없애라 이러진 않는 거죠. 그건 이제 그 나름대로 시장 논리로 뭐 그 생존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는 그런 주거를 이제 좀 양성화 시켜서, 그죠? 정부 지원의 범위로 좀 끌어내는 거, 저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을 것 같고요. 11페이지 요지는 1인 가구고 이제 젊을수록 주거 빈곤이다 이거죠. 임대료 부담도 높고 최저 주거 기준도 열악하고. 그러니 어제 그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서 청년을 20몇 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하고 통계적으로나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싱가포르 사례도 많이 보이죠. 거기는 그냥 보조금 그냥 줘요. 진짜 한 5천만 원 줘요. 안 갚는 거예요. 우리는 다 대출을 해주잖아요. 저는 청년을 위한 제로금리 대출. 원금 갚으면 되죠. 그 갭 1%는 정부가 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퍼주기라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금리 1%의 보조는 이 사람이 집을 가져서 노후에 10% 이상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은 투자잖아요. 개인도 투자하지만 전 정부도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저 사람, 청년에게 퍼주기로 절대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장기 대책이 나올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세 집값이 비싸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출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좀 이제 금리 인상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뭐 미국이 올리지 않는 한은 뭐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뭐 당장 뭐 엄청나게 그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가장 이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좀 직격탄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대출 집값의 부담이 이제 대출로 가는 이 통로를 좀 어떻게 좀 잘 원활하게 하느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굉장히 지금 많은데, 지금 가계 부채 중에서 주택 부채 중에서 약간 눈먼 부채가요. 국가통계상 주택도시기금에 의한 공공대출은 안 잡고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다 넣거든요. 그럼 900조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이 내 집 마련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장난이 아닌 수준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겨우 그죠? 건설에는 거의 1, 2조도 안 지원하는데, 사실은 이런 대출로 이게 몇 배예요? 몇 조예요, 이게. 저는 항상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잔액이 뭐 16조 예를 들어서 뭐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은 너무나 작잖아요. 주거급여도. 그런 거에 비해서 대출에 대한 기금은 뭐 굉장히 뭐 상환이란 전제는 있지만 그렇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뭐
뭐 부담 능력의 위기다 그러면 뭐 부담 가능한 집을 많이 공급하면 되는 게 사실 결론이에요. 아니면 그 집을 어떻게 부담 가능하게 만들면 되죠. 그 만드는 방법은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사회 여러 참여 주체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정책 소외 가구, 빈곤 가구, 배제 가구 꼭 그분들이 저소득층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이게 소득에 대한 평가 기준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원이란 경제적 자원이 없는 사람. 하지만 플러스 요즘은 여러 가지 그죠. 세대적인 문제라든지 다만 경제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일자리에 기회에 대한 자원. 여러 가지 불평등이 지금 만연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주거비 부담을 얼마나 해야지 적정하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추이예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0인데 작년은 좀 낮았고 올해는 더 올랐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로를 해서 등락을. 근데 그냥 21이다. 18%다. 소득에서. 그게 뭐지? 18이 뭔가. 아니다.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게 대부분은 25에서 30이죠. 우리가 사실 의식주 그래서 그냥 그죠? 룰 오브 썸해요. 약간 주먹구구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림셈법으로 우리가 주거비는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1930년대에 주당 임금을 받잖아요. 주당 임금을 받으면 한 달에 그죠? 한 달에 3번, 4번 받으면 한 주 월급은 집세로 내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나와가지고 학문적으로도 한 25, 30% 적정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전세 제도 때문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좀 특수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에서의 주거비 부담이라는 규범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집은 너무나 많아졌고 품질도 좋아졌어요. 솔직히 많이 좋아졌지만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내 집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차기 주거 문제가 우리가 외견상 되게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살고 있어서 좋아진 것 같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정균 사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숨어 사는 빈곤이 너무 많아요. 나오지 않아요. 부끄러운 거죠. 내가 이 나이에 집 한 칸도 없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숨어 지내는 사실은 은둔 빈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 통합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졌지만 지역별로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부 국가는 그렇게도 하죠. 전국적인 총량은 사실은 이제 크게 의미를 뭐 여전히 의미는 있지만 필요한 곳에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전세임대처럼 소유권 빼고 남의 집 이용하는 거 빼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호수들이 살짝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별로 의무적으로 좀 짓게 하는 방법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페이지를 보면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제일 많죠. 14, 13, 15, 15만 호. 2020년 작년에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건설은 별로 없어요. 6, 7만 호. 사실 반올림에서 6만 호예요. 제가 5만 8천 호 뭐 이렇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국토부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신규 건설에 25, 신규 건설에 30. 예를 들어서 원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딱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근데 우리가 15만 호 중에서요. 반도 안 돼요. 6만 호는. 그 말은 매입이나 전세,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쉽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월세 난 때 2010년부터 우리 단골 이 정책 메뉴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였어요. 양을 늘리는 거죠. 근데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거는 양이 안 늘어나요. 양이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뭐 공공임대주택으로 집값을 잡겠다 이런 거 전혀 아니죠, 사실은. 그래야만 한 30%를 지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기존 주택 활용하는 것이 점차 거의 80%죠. 80% 넘어요. 근데 어떻게 집값을 잡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급의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많은 나라들 어렵지만 신규예요. 어렵죠. 신규 건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근데 미래 투자니까. 기존 주택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주택 활용하는데 뭐 그때 우리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곤혹을 아마 치르서 저도 그때 같이 갔었는데 뭐 정말 좋은 다가구도
막 매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호텔을 뭐 리모델링 했다.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지만 다른 나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이지만 다만 좀 지양을 하죠. 왜냐? 품질이 나빠서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임대주택이 새로 지어서 그 지역에 신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좀 내리자는 것이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쳐도 우리는 어려워도 택지를 확보하고 짓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정책 의지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 변신 뭐 굳이 필요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 임대주택을 넘어서 공공주택 지금 뭐 공공자가 이사대책에서 나왔고요. 지금 또 지분 적립형 서울의 시에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누구나 집도 지금 이제 할 예정인 것 같고 또 경기도의 기본주택도 있고 이런 것에 뭐 호불호 내지는 뭐 좋고 나쁘고를 모두에 떠나서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초기 부담을 떨어뜨릴까가 어떤 분이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스킴으로 제시를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장단점을 더 좀 묶어서 좀 더 복합적인 하나의 안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사실은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이제 그 수일 가구가 임차 급여가 약간 100만 가구 살짝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 임차 가구 중에서 한 10%밖에 안 되죠. 최근에 많이 늘어서 그런 거고 다른 나라 수급률 평균 한 15 내지 한 18 정도 돼요. 15, 20. 그러니까 재정 지출만 보되 우리는 0.1%가 안 돼. 주거급여 0.1%. 근데 다른 나라 평균이 0.42%. 이게 GDP 대비 1%, 0.1% 늘리려면 엄청난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에서 이제 최근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정부의 역할, 정부의 보다 강한 역할, 우리가 K 방역에 그나마 성공적으로 모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한 정부의 역할이죠. 또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 잘 따라주셨던 것 같고, 또 사실은 이제 OECD 같은 경우도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예요. 예, 복지밖에 없죠. 또 특히나 주택 같은 경우는 stay at home이잖아요. 집에 머무세요. 집이 머물 만한 상태가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자. 그래서 다른 나라는 호주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을 우리처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에 꼬리표를 달았어요. 자가가구한테는요. 집에 머물기 좋으라고 380만 원씩 개보수 자금을 줬어요. 그냥 재난지원금을 막 쓰는 게 아니라 너는 이 돈을 가지고 집을 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그랬듯이 집에 대한 중요한 가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임대료 상승. 저는 뭐 억지로 규제를 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벽이 필요하죠. 홍수 나면은 뭐 댐이 중요하듯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뭐 난리인데 임대주택이나 강한 시장 규제 솔직히 저는 조금 반대론자고요. 왜냐면은 규제가 그렇게 잘 먹혀 들어가지는 않고요. 모든 변수를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방어벽, 댐과 같은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해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공공임대주택이 하나고 또 하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임대주택만 약하기 때문에 방어벽이 필요하다. 근데 복합을 하는 거죠. 주거비를 낮추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단일한 기능을 되게 중시했어요. 주거는 주거, 상업은 상업. 물론 주상복합 건물 이런 게 있었지만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자 커머셜 놀아요. 오피스도 다 공실에다 놀기 때문에 레지덴셜, 난 레지덴셜을 합쳐. 그래서 정부가 난 레지덴셜 지금 공실과 지금 저기 다 나가잖아 임대를 못 내가지고요. 그런 걸 경매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부가 다 걷어들여서 주거용으로 바꾸면서요. 1, 2층은 상가로 하고 저렴하게 그 수익을 가지고 위에 사시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트레이드오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수익,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 그게 교차 보조가 되는 거죠. 1, 2층의 수익으로 3, 4층의 저소득층들이 아니면은 청년들이 사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30%는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중요한 방안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하면은 다른 나라의 이제 의무주택 공급 비율을 제가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22페이지 보면 제가 이불로 이거를 엄청나게 막 정리를 한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런 방식 너무 약하다. 그죠? 이거는 규제 방식이 아니라 사실은 의무와 책임이거든요. 민간 건설 업체나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택지를 주니까 그 택지에 이 정도는 지어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포더블 하우징 뭐 그게 공공 분양이 됐던 뭐 임대가 됐든지 간에 시장보다는 좀 저렴한 이거를 짓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 거고요. 최소 20%예요. 평균적 최소 20. 근데 우리는 아까 뭐 엄청나게 낮죠. 그런 점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 또 뭐 프랑스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거 자치구별로 인구 1000명 이상인 게 이렇게 3,500명 이상 이게 안 지키면 벌금 내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강남 같은 데가 있죠. 파리에도 몇 28군가 그러니까 거기서는 안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 벌금을 엄청나게 내는데 그 벌금으로 인내시 짓는 거예요. 벌금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도 지역의 가버넌스, 지역의 참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웰빙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지역을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저는 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프랑스를 굉장히 아이디어라고 2025년까지 25% 굉장히 계속 지금 하고 저거는 법에다 넣어놨어요. 우리는 사실은 대책이잖아요. 정권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면 대책도 없어져요. 이 나라 다른 나라는 다 법에다 박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나 사람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거나 강력한 정책 의지다. 다른 나라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미국에도 뭐 엄청나게 많이 해요. 미국이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규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제 블라지오 시장이 연임을 했죠. 2018년에. 그래서 보시면 사진에서 그전에는 이제 어포더블 부당한 여기서 어포더블이라는 건 최소한 시장에서 20%싼 걸 얘기해요. 모든 나라 기준이 시장에서 20%싼 건데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공기여를 하게 되면 20%를 토해내세요 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임의 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2018년부터는 강행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안 지키면 안 되게 뭐 그렇게 해서 점점점 이 대도시일수록 집값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아지고요. 이제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저신다 총리잖아요. 이제 한 40 되셨어요. 굉장히 그분도 공약이 그거였죠. 부동산 시장 안정이었다가 안정을 못 시켜서 굉장히 공공에 몰리시다가 공공을 겪고 있지만 그 작년에 나온 뉴질랜드의 저 자료예요. 반가 아파트 일반 저기 저는 보면서 이거 대한민국에서 벤치마킹한 거 아니야? 막 이랬어야 되는데 뭐 지붕 공유형이죠. 계단 보이잖아요. 계단. 제가 지금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시도 역시 제가 글로벌 차원이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에서도 거의 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건지. 이제 작년에 시작했어요. 올해 이제 막 공급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를 개발하면 거기다가 3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법에다가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한 거죠. 근데 그거는 공공주택, 공공부문만. 민간 부문은 아무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벌떼 입찰이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바뀌었죠. 택지를 배분하는 절차가, 방법이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뭐 벌떼 입찰 그래서 땅 가져가서 그냥 그 땅같이 개발이 환수할 방법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좀 제가 보니까 법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조례가요. 2군데 서울이랑 부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집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라고 하는 비율이 조례로 돼 있는 그런 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서울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 물량 확보하는 데는. 마지막으로 아까처럼 이제 주거비를 완화하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많은 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10,000원이라도 줄여주시는 노력 그 자체가요.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가구 이주택 통계를 보다 보니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건 다 떨어졌는데 식비하고 교통비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교통비가 엄청 올랐거든요. 우리가 이제 인프라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교통 쪽에서 물론 이제 고령자 분들에 대한 그 할인도 많이 되지만 결국은 뭐예요? 저는 물론 삼기신 도시도 좋고 외곽도 다 좋아요. 뭐 누구나 또 김포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뭐 BRT나 뭐 그렇게 인프라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용이 절대 코스트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주민들이 왜 우리 동네 이거 안 놔주나 이런 거보다 우리 동네 들어오면 우리 동네가 비싸져요. 본인은 괜찮아요. 하지만 그 다음 세대가 그 지역에 올 때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본 혜택은 이 사람의 희생인 거예요. 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무작정 그 내 지역에 유치하기 이런 것에 대한 좀 그 공익 광고 뭐죠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좀 그렇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교통, 에너지 여러 가지로 다 종합적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저희 이제 서정균 사장님이 너무나도 재밌는 자립생활 주거정책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서정균 사장님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진 박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거 토론하고 딱 끝내면 좋겠는데 이거 제 거를 해야 된다니 뭐 하긴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좀 시간을 절약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이라는 그 우리가 사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와 관련해서 주거정책은 뭘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이제 시설에 살지 말자, 요양병원이나 이런데 노인분들 보내지 말자, 노숙인들 거리에 내비두지 말자, 그리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죽을 때 그 걱정하지 않게 하자, 이런 종류의 정책입니다. 그분들이 다 지역사회에서 여건을 잘 갖춰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양반들이 시설에 갈 필요가 병원에 갈 이유가 없어지지 않냐. 그래서 지역사회 그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주거정책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 드리는 건데, 사실 우리 주거정책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했느냐, 제가 점수를 주면 한 30점 주면 잘 줬다, 안 한 게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면서 뭘 해야 되느냐, 4가지 아주 기본적인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주택을 갖다가 많이 공급을 하는 게 뭐 고령화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좀 몸이 불편해졌을 때는 당연히 그 주택을 갖다가 그 살기 적당한 환경으로 고치는 지원을, 이건 국가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이건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건설형에서 이제 주거약자형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이거를 자기 집을 고쳐도 제대로 살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주는 수단으로 쓰면은 참 좋겠다. 현재는 그렇게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원주택. 이건 지원주택은 이제 집을 잘 고쳐진 걸 갖다가 줘도 그 집에서 혼자서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은 지원주택이라는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제공을 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도입을 하고 재정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타로 이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핸디퍼슨이라고 이렇게 전구 갈아주고 뭐 수도 고쳐주고 이런 종류의 간단한 수선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주거사정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꼭 요 영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주거정책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건 위에 거 4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뭔가, 물론 이제 개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오래 자기 동네나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우징 퍼스트 어프로치, 그러니까 주거 우선 전략,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고령화 사회나 이런데 사회의 문제를 대응하는 주거 정책의 혁신 방법이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고 정책에서 좀 언급해야 될 때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이거는 뭐 국토부나 뭐 아니면 쭉 뭐 지방 정부든 아니면 뭐 공기업이든 이런 쪽에서도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런 종류의 정책을 하자 그러면은 이건 복지 쪽 일이다라고 이렇게 가능한 한 좀 안 보려는 경향들도 좀 있고, 그리고 진짜 이 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문제를 갖다 같이 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보면 솔직히 좀 이제 제대로 된 대안이 그 안에서 논의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우리 국토부는 지금 현재 이제 임대주택 공급해야 되는 공급 목표가 있고 이거를 갖다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거부도 할 마음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좀 어렵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아니, 지역사회 자립생활 자체가 이게 그냥 복지 쪽에서 주장하는 어떤 멘트가 아니고 주거정책 목표가 자체가 돼버려야 된다.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집 갖고 살게 하겠다는 게 왜 주거정책의 목표가 아니냐. 그게 딱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수단들을 갖다가 국토부가 스스로 만들어서 정리해내야 된다. 이게 복지 쪽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걸 갖다가 그냥 수용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뭐 인구 구조가 변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다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사실 사람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베리어 프리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은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리어 프리는 자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 각자의 사정에 맞게 집을 갖다가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주택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되는 게 이제 결국은 접근성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고, 문제가 이제 어떤 분이 몸이 아파졌을 때 그때 이렇게 고치기 편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주택법이나 편의정진법을 갖다가 검토해야 될 텐데, 특히 주택법에서 유니버설 기준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걸 개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적어도 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개조 사업으로 들어가면, 개조 사업은 현재 뭐 우리 예산이 뭐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걸 갖다가 뭐 노인 장애인들 중에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적용하려면 지금 예산의 한 10배 정도 투자하면, 이렇게 10배라는 말은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들어있는 돈들을 갖다가 합쳐가지고 그것에 한 10배 정도를 갖다가 국가가 투자를 하면 적당한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야지 실제로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필요해서 이사를 가거나 뭐 집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신청을 해서 그걸 지방 정부가 사정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아마 법에다가 의무를 부과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현재는 이제 주거약자법에다가 이런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개조는 국가가 제공해야 될 의무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하고, 그걸 하면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재정적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있는 정책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거약자형 주택은 우리나라 사회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 대표적입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봤을 때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들을 갖다 어떻게 쓸까를 갖다가 좀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찾을 때 저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거약자형 주택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노인이 있으면 이분 노인 집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집을 현재 살기에 적당한가 판단해주고, 그게 좀 신통찮으면 주택 개조해주고, 주택 개조도 해서 못 살 정도의 여건이다 싶으면 이분들은 주거약자형 주택으로 옮겨주자라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기초자치단체마다 사실은 주거약자형 주택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건설형 임대주택에서 이제 주거약자형 주택 갖고는 모자라죠. 안 지어지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럴 때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일정 비율을 주거약자형 주택으로 확보를 하면 그걸 갖다가 모든 자치단체가 만들 가능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배분권이 결국은 이제 지방 정부가 그렇게 요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왔을 때 바로 공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하고 공급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대안으로 지원주택인데, 지원주택은
주택과 지원 서비스가 이렇게 결합된 모델이고 여기서 서비스에서 여기서 도대체 무슨 서비스가 제공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요양 서비스나 뭐 돌봄 서비스가 아니라 그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못 나온 이유들을 확인하고 못 나온 이유만큼을 보완해주는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잘 이용하기 위한 그 자기결정권을 갖다가 더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어쨌든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시설 같은 데서 보면은 흔히 우린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자립의 능력이 있느냐, 자립의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립을 해야 되고 자립할 여건을 제공하지 않은 지역 사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원주택은 그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우리가 보통 자립생활의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됐던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죠. 이 지원주택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주택까지도 역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중간주택과는 다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그것의 중요한 기반이 실제로 집을 자기가 계약을 해서 결정하고 들어온다는 점에서 차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450호 정도의 지원주택을 했고요. 이게 현재 지원주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지원주택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모든 사람에게 이 권리를 보장을 하겠다.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주거 우선 조건들을 갖다가 실현하는 제일 혁신적인 수단이 이거라고 보여지고 이건 지원주택에서 사시는 분 사진인데 한 분은 그 새벽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옆에 분은 아이패드를 자기가 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결정들을 가능하고 이게 이제 인생에서 그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그 사망자, 요양시설 사망자를 생각을 하면 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원주택을 포함한 개별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이런 집단적 거주에 대한 대안이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화 방안은 이게 지원주택이나 주택 개조,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 저는 주거약자법에다 대부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약자법 안에 이제 정책 대상을 현재는 장애인, 고령자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데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이 포함되게 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의무로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 유니버설 디자인, 개조, 지원주택에 대한 국가 의무를 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개조 같은 경우 현재 선택 사항인데 이게 의무 사항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현재 법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또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법이 있습니다. 지원주택에서 서비스를 갖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주택이 아니라 복지 분야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근거가 되는 법이고 여기서 역시 국가의 의무로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 재원 조달 이런 것들을 의무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외에도 사실 유니버설 디자인을 갖다가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주택법 개정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편의정진법을 갖다가 더 확대 적용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에 이 두 법은 좀 논의가 제대로 한번 됐으면 하는 기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는 주제 발표 잘 들었고요. 이어서 송두성 교수님 바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복지 실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뭐 이전에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어서 빠르게 좀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탄소 중립이죠. 탄소 중립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도 전세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런 화두를 전제로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진행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 10월에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뭐 그거의 배경은 이제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파리 기후협정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그 선언으로 이제 탄소 중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도 감축 목표를 이제 좀 종량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에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이제 BAU라고 하는 그런 수치들, 그러니까 예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화해서 이제 정량적인 목표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이라고 하는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 건축 국토 분야에서도 이제 상당한 그 기조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존에 이제 건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 단위 건물에 대한 요소 기술, 예를 들면 단열, 기밀, 기기 효율 향상 이런 걸로 이제 이루어졌다면 그런 것들이 이 온실가스 감축인 에너지 절감에 획기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에 의해서 이제 최근에 진행되는 것들은 대부분 도시 국토 레벨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된다. 아까 이제 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새로운 교통수단을 만들면서 교통비 상승 더불어서 교통에 따른 에너지 소모도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토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이제는 이제 실제 생활에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건물 부분에서는 대부분 신축 건물은 제너지 빌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이미 공공 건물은 작년부터 의무화돼서 이제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서도 이 의무화를 앞당겨서 시행하려고 그래서 2025년 지금 플랜은 2030년에는 모든 건축물을 신축인 경우에는 제너지비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관건은 사실은 기존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건물에 15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지금 한 540만 동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건물이 지금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에너지 성능이 굉장히 나빠서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를 촉발하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이나 아니면 생활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사실은 중요한 주제는 에너지 복지인데요. 그래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은 영국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정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난방 에너지를 위해서 쓰는 그 지출이 소득의 10% 이상 넘으면 그 사람들을 에너지 빈곤층, 퓨얼 퓨버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 20% 이상 된다는 거죠. 소득 1분인 사람들에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에너지 빈곤층이 실제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주거 안정, 주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에너지 빈곤층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쾌적한 생활에 대한 아니면 WHO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어댑티드 홈스라고 해서 이제 최소한의 생활 조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그런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법이라는 게 좀 생겨서 에너지 대단이라는 데가 출범이 돼서 이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단독주거에 대한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주거 개선 사업,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절감시킨다 건물 부분에 또는 이제 쾌적성 보장 그래서 이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 빈곤층들의 건강 문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쾌적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WHO에서는 적정 난방, 어댑티브 웜스라고 해서 권장 온도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주로 거주하는 침실이나 거실은 21도 이상이 돼야 된다. 난방에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기타는 18도 이상.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아까 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이상기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는 냉방 없이 지내기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방은 필수가 된 상황에서 또 이제 미세먼지 이슈, 뭐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인해서 에너지 빈곤층이라고 지칭되는 주거들은 대부분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작년에 이제 그린 뉴딜 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는 아니고 이제 취약계층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개선을 30% 하고 미세먼지를 뭐 79% 줄이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공공주거나 저소득층 주거에도 확대가 돼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공동주택은 아니고 개별 주거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저희 연구실에 수행을 했는데 그래서 경기도 내에 이제 330가구 총 540에 대해서 이제 겨울철에 저소득층이 어떤 환경에 노출됐는지 좀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대부분 WHO에서 제안하는 21도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95.1%가 그 기준에 못 미치더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살고 계시고 실내 온도가 15도에서 최소는 3도, 4도 막 이런 환경에서 사시는 분, 외기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이런 환경에 노출된 분도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그 냉난방 공조학회 애슈레라고 하는 곳에서 이 쾌적범위라고 하는 걸 제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 세대 가구들의 조사 결과를 보면 94.4%가 쾌적범위를 벗어난 불쾌적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단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17세대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저희가 2개월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원 정책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봤는데요.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받는 세대는 굉장히 좀 따뜻하게 지내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세대는 굉장히 또 춥게 지내는 그런데 또 에너지 바우처의 또 문제라고 한다면은 과다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상황들이 돼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고민을 해서 결국은 에너지 절감을 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기술적인 고민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폭염 때문에 폭염이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더 사실은 불리한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고민들도 좀 우리가 공론화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복지 구현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제 에너지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그런데 또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지금 시대적 요구하고는 다소 상반되는 상황들에서 어떻게 이분들의 에너지 복지를 구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들은 지열 냉난방이에요. 지열 냉난방 그래서 이제 지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역의 지중해 평균 온도가 지중 3m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 지역의 평균 온도로 일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 여름에는 공기 온도보다 지중 온도가 더 따뜻하고 여름에는 공기 온도보다 더 시원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이제 효율 높게 냉난방 또는 이제 급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노원 이지하우스라고 하는 곳에도 지금 지열로 이제 냉난방 급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상당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지열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이 조금 최근에는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시장에서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R&D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공동주택에도 태양광 발전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동주택은 태생적으로 설치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연면적 또는 단위 세대에 비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각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공동관리비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태양광 발전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LH에서도 지금 뭐 태양광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특히 임대주택에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도 이제 그런 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기 지붕에 설치하는 또는 측벽에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측벽에 설치하는 경우들의 효율들이 잘 안 나오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기술. 근데 이제 태양광 발전 효율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기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머지않은 시일에 많이 개선이 돼서 이제는 뭐 건물에서도 상당 부분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LH가 지자체랑도 협약을 해서 뭐 특히 충북도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임대주택에 상당 부분 해서 특히 이제 세대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뭐 여기 지금 충북도 계획을 보면 세대당 뭐 4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시켜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연료전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연료전지는 지금 이제 도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심에서 태양광 설치할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대안으로 연료전지를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지금 도시에서는 도시가스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수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소 발전이죠, 사실은. 수소로 해서 결국은 발전도 하고 또 이제 뜨거운 물도 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거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역 난방 공사 하는 일들을 굉장히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제가 연료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개별 건물이 아니고 이제 뭐 마을 단위 또는 뭐 도시 단위로 간다면은 결국은 마을 단위의 이러한 그런 파워스테이션 그렇지만 거기서 전기도 만들지만 뜨거운 물도 만들어서 주거 시설에도 공급 가능한 이런 차원의 이런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대규모 지역 난방도 필요하지만 이런 소규모의 이런 이제 연료전지 베이스에 또는 뭐 수소 베이스에 전기 생산, 전력 생산과 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지금 연료전지는 뭐 사실 기술 갤럽 보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비상전원 지금도 뭐 TV 중계국이나 그러니까 한전 공급이 어려운 곳에는 지금도 연료전지를 많이 쓰고 있고요. 군용으로는 미국 해병대에서 이제 뭐 아프리카나 막 사막 같은 데 파병했을 때 그때 이제 비상전원으로 쓰는 것들이 지금 연료전지가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주택이나 건물에 뭐 2010년대부터도 보급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퓨얼셀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발전용으로도 뭐 지금 발전사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료전지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가 국내에도 이제 많이 보급될 것이고 지금 LH에서도 이제 수원 당소지구에 연료전지를 통해서 일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공동주택 단지에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이제 전력 생산과 온수 공급을 실행하겠다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연료전지를 도입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연료전지가 경제성을 가지려면 온수의 활용에 대한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사실은 주거 건물도 그렇고 생산되는 뜨거운 물에 비해서 실제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남는 잉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성 확보가 안 되고
자꾸 시장에서 이제 연료전지가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좀 배척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제도 개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지역 난방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마음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신도시나 이런 이제 대규모 단지가 생기면 지역난방법에 의해서 지역난방에서 모든 온수를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드리는 것은 연료전지로 해서 뜨거운 물을 만들면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에서 한전에서 태양광 발전에서 이제 우리가 발전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잉여 전력을 한전에 팔 수 있죠, 그렇죠? 매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뜨거운 물을 다시 저기 지역 난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좀 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을 때 그게 시장에서 자꾸 성장을 하고 더 기술 발전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이런 공공임대에도 많이 확보가 되고 결국은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이런 서비스를 냉난방이나 급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발전 또는 그에 관련된 제도 개선이 돼야지만 이게 에너지 복지도 이제 원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추가적인 재원을 투입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이제 지금 저기 국내에서 가장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데가 지금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덕광일 공공주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제로에너지 아파트라고 하는 단지고 지금 한 3등급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3등급이면 에너지 절약률이 한 60%가 넘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획기적이고 저는 이게 이제 앞으로 성공하면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시장의 경향을 다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30% 정도의 연간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지열이나 아니면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냉방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환기도 냉방이랑 환기가 같이 되는 새로운 기술도 좀 시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잘 건설이 돼서 또 이제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얼만큼 저소득층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도 좀 검증이 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표준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기 논의 사항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제 건물 에너지 절감은 탄소 중립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에너지 복지라는 이슈하고 약간 상반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적극적인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주장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